사람들은 흔히 인생이 길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정말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선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그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는 60을 훌쩍 넘겨버렸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내 삶을 잊고 살았구나. 이제 와서 후회하느냐고요? 아니요, 이제는 달라요. 제 인생의 후반전은 제가 주인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처럼 오래 참고 숨죽이며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저를 통해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셨으면 해서예요. 어느 나이에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늦은 법이 없다는 걸 말이죠. 제가 그 증거입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죠. 대학이란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어요. 월급을 받으면 손에 쥐어본 적도 없이 바로 엄마 손에 건네줬죠. 우리 집에선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지금 돌이켜보면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 같아요.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졌어요. 우리 집은 작은 농사를 짓는 가난한 농가였는데 실질적인 일은 모두 엄마가 했어요. 아버지는 대낮부터 술을 들이켰고 취하면 집에 돌아와선 온갖 주정을 부렸어요. 처음엔 차분하게 시작되던 그 주정이 점점 격해지면 우리는 숨죽이며 그 눈치를 봐야 했죠. 조용히 있다가도 엄마가 그날따라 한마디라도 하면 아버지는 그걸 핑계로 폭력을 휘둘렀어요. 무섭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죠. 가끔은 화가 나서 반항하고 싶었지만 결국엔 제 손톱만 깨물며 방 구석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않을 땐 또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웃음도 많고 다정한 말도 자주 건네줬죠. 우리 미순이 열심히 공부해라.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럴 때마다 저는 착한 딸이 되어야겠다고, 아버지한테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그런 바람이 바람처럼 스쳤어요. 하지만 그 바람은 너무도 짧았고 다시 술병이 그 손에 쥐어지면 또 다른 아버지가 되었죠. 저는 그걸 지켜보며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은 만나지 않겠다고요. 술을 마시지 않고 나와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어릴 적부터 가슴에 품은 그 결심이 제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다 회사를 다니며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어찌나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지 처음엔 그런 모습에 마음이 끌렸어요. 무엇보다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죠.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 사람이면 아버지처럼 내 가정을 내팽개치지 않겠구나 하고 믿었어요. 성격이 다정하진 않았지만 아버지처럼 변덕스럽거나 폭력적인 모습은 없었기에 이 사람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했어요.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남편은 늘 책임감 있게 일하고 저에게 생활비도 꼬박꼬박 줬어요. 다정한 말이나 따뜻한 포옹 같은 걸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저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남편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됐어요.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화가 참 많았어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냈고 그 화는 불처럼 갑자기 타올랐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설거지를 어떻게 하든 작은 것 하나도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굴이 굳어지고 곧바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예민한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남편의 분노는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터져 나왔어요. 당신은 집에서 놀면서 내가 원하는 이 단순한 것을 제대로 왜 못해? 사람이 머리라는 것이 있으면 이 물건은 여기에 놓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그릇에 있는 이 얼룩은 뭐지?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정말 제대로 못하겠어. 더구나 남편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집 안 물건이 조금만 어지러워도, 식사 준비가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아도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자기 방식대로여야 했죠. 결벽증처럼 완벽을 추구하는 모습은 점점 저를 조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잘못 걸린 톱니바퀴처럼 저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죠. 마치 내 어릴 적 술에 취한 아버지를 피해 숨죽이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남편의 화가 나를 집어삼킬 때마다 저는 어렸을 저 결심을 떠올렸어요.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은 만나지 않겠다고,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다짐했던 내 젊은 날의 나 자신이 불쌍했어요. 분명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라 믿었는데 결국 저는 또 다른 폭풍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원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술도 마시지 않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책임감도 강했죠. 결혼 초반에는 기계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남편은 늘 말했죠. 내가 없으면 이 회사는 안 돌아가. 내가 다 하고 있어. 그 말에 자부심도 있었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 때문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결심을 했어요. 나 이제 내 사업을 할 거야.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두고 봐.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작은 공장을 차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남편이 모은 돈으로 작은 공장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일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기계를 돌보고 늦은 밤까지 거래처와 통화하며 사업에 몰두했죠. 그 덕분에 몇 년이 지나자 사업은 성공 가도를 달렸어요. 처음엔 남편의 성공이 기뻤어요. 우리도 이제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업이 잘 될수록 남편은 점점 더 완벽을 추구하게 됐어요. 그 완벽주의는 이제 집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가 사업에만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알았지만 그 화가 점점 나와 아이들에게까지 뻗치기 시작했어요. 특히 딸 지연이가 남편의 눈에 많이 거슬렸어요. 남편은 아이들에게 엄격했지만 지연이에게는 특히 더 그랬죠. 집안에는 남편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저녁 8시까지는 반드시 집에 들어와라였어요. 그날은 지연이가 대학생이 되어 친구들 생일이라 조금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8시를 약간 넘겼을 뿐인데 남편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온 순간 남편의 얼굴은 화가 나서 굳어 있었죠. 너 지금 몇 시야? 내가 내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라고 돈 벌어오는 줄 알아? 한밤중에 어디서 싸돌아다니다. 이제 들어와. 지연이는 그 순간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너 같은 게 어디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허락도 없이 밤늦게 다니는 게 당연한 줄 알아? 내가 벌써부터 이렇게 나사를 풀고 살면 나중에 뭘 할 수 있겠냐? 그 차가운 말들이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지연이는 그대로 눈물을 참으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죠. 여보, 지연이가 늦게 들어온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너무한 것 같아요.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저를 향해 또다시 분노를 퍼부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집안 꼴 좀 봐.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방은 먼지투성이에 부엌은 엉망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면 집이라도 좀 정돈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하나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대체 너는 하루 종일 뭐 하는데 이렇게 엉망이냐?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죠. 집안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편 눈에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모든 게 부족했고 저는 언제나 그 부족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딸에게 퍼부은 독설은 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내게 화를 내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수년간 저는
그 사람의 불같은 성격을 견뎌왔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에게까지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걸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의 마음을 조각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금 어린 시절 내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술에 취해 우리에게 상처를 주던 아버지의 모습과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그의 독설은 아버지의 주정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숨을 죽였어요. 그가 무슨 일에 또 화를 낼지 몰라서요. 아이들까지 그의 분노에서 보호하려는 내 노력은 점점 더 고단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이, 이 집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성공은 밖에서만 빛났을 뿐, 집 안에서는 그 성공의 무게가 우리 모두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남편을 떠나고 싶지만 능력 없는 나는 절대 홀로 서기를 할 수 없을 거야. 남편이 무섭고 이혼은 꿈도 못 꾸겠지. 무엇보다 내가 이혼을 하면 아이들 미래에 나쁜 영향을 줄 거야.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내가 참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저는 집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찼죠. 남편의 완벽주의에 맞춰 집안을 꾸려가면서 저는 늘 그 사람이 폭발하지 않기만을 바랐어요. 그저 조용히 무난하게 넘어가길 원했죠. 하지만 그 기대는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남편의 폭언이 점점 심해지더니 어느 날부턴가 손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는 내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더 강하게 밀치고 마침내는 주먹까지 쥐더군요. 그날 밤 남편이 나를 때렸을 때의 충격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나를 때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더 커졌어요. 이제는 말조차 꺼내기가 무서워졌죠. 남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맞춰 숨죽여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딸 지연이의 눈물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나를 때리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지연이가 내 방에 찾아와 물었어요. 그때 지연이의 얼굴이 얼마나 슬펐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 왜 이런 아빠랑 사는 거야? 왜 아빠한테 맞으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해? 왜 그냥 참기만 해? 지연이는 울면서 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의 눈물이 나를 찌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아이의 눈을 피하며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결국 지연아 엄마는 너희가 다 크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 재훈이랑 너 둘 다 성인으로 다 성장할 때까지는 참아야 돼. 너희한테 피해가면 안 되니까. 지연이는 내 대답에 더 크게 울었어요. 저는 딸의 눈물과 함께 내 속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벗어나야 할지 몰랐죠. 저는 그저 자식들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엄마로 남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마저도 나를 더욱 올가매고 있었어요. 그런 내가 처음으로 도움을 받은 건 영희였어요. 영희는 결혼 전부터 같이 다니던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어요. 우리 둘은 일할 때마다 서로 의지하며 힘든 날을 버텼죠. 그런데 결혼 후로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남편이 누구와의 교류도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영희는 유일하게 내 삶의 진실을 알고 있는 친구였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영희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을 때 영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손의 따뜻함이 그날따라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미순아,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 너도 남은 세월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참기만 해? 나이 먹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벗어나. 영희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때 저는 영희의 말대로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었어요.
내 인생도 이제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영희는 내 손을 꼭 잡고 끝없이 나를 설득했어요.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 미순아, 왜 너 혼자만 이렇게 힘들어해야 해? 이건 결혼이 아니야. 감옥이야. 애들 걱정하는 건 알겠지만 아이들도 다 커가고 있잖아. 나중에 아이들이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거야. 너도 벗어날 수 있어. 혼자가 아니야. 영희의 말에 저는 계속 마음이 흔들렸어요. 나도 이제는 더 참을 수 없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그때도 쉽게 결정을 내리진 못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 사람의 분노가 어디까지 번질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아이들만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내 결정을 더 미루고 있었어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일었어요. 영희의 말처럼 당장 이혼을 결심하고 자유를 찾고 싶은 마음과 남편이란 무서운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많은 나약한 마음 사이에서요. 결국 저는 그날도 아무런 결심을 내리지 못한 채 영희의 손을 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익숙한 어둠 속으로 돌아가야 했죠. 저는 어느덧 60살에 접어들었어요. 두 아이는 모두 결혼했고 그제야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죠. 오랜 세월, 무려 30년을 참으며 살아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이제야말로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아이들 걱정에 이혼을 망설였지만 이제는 그들 모두 자신의 가정을 꾸렸으니 더는 내 삶을 미룰 수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영희에게 연락했어요. 영희는 나를 위해 미리 변호사를 알아봐 줬어요. 그녀는 나보다 한 발 앞서 늘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내 마음은 복잡했어요. 내가 정말 이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만난 변호사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는 따뜻하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김미순 씨,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라도 본인의 삶을 되찾으려고 하시는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나도 모르게 안도감이 밀려왔죠. 변호사는 나에게 이혼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절차를 천천히 설명해 주었어요. 먼저 중요한 건 폭력과 폭언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남편분이 휘두르는 폭력이나 폭언은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기록해야 해요. 스마트폰이나 집에 작은 녹음 장치를 설치해서 그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두세요.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가 있다면 그 기록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은 명확했어요. 증거를 모으는 일이 가장 중요했고, 그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남편의 폭력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녀는 차근차근 나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부분도 중요합니다. 남편분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그 재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해요.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되니까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소유 내역 등을 잘 확인해 보세요. 저는 변호사의 말대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작은 녹음 장치를 구매해 집안 곳곳에 설치했죠. 그리고 남편이 폭언을 할 때마다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무서웠어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눈치를 채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화가 나면 모든 걸 부수고도 남을 만큼 폭발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또다시 폭언과 함께 나를 밀쳤을 때 저는 손이 떨리면서도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기 안에는 그가 내게 내뱉은 독설이 고스란히 담겼죠. 내가 사람 구실은 하긴 하는 거냐? 도대체 나이를 먹어도 무능한 너의 모습은 달라지는 것이 없구나. 너는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릴 거야. 살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왜 이 집에 붙어 있어? 내가 나가버리면 이 집은 더 깔끔해지겠지. 하지만 너는 내 곁이 아니면 그 어느 곳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저는 무표정으로 버텼어요. 그 순간이 내게는 중요했으니까요.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힘을 쥐어짜고 있었어요.
녹음이 끝난 후 저는 차근차근 그 자료들을 모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이 점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내 행동을 예전과 다르게 의심하는 듯한 눈빛이 느껴졌어요. 특히 내가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조용히 방에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은 날카롭게 나를 쳐다보곤 했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순간에도 남편은 여전히 폭언과 폭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저는 조용히 녹음기를 켜고 그 모든 순간을 기록했어요. 그건 고통스럽고 끔찍한 순간이었지만 그 과정이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길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버텼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내 행동을 눈치챘는지 집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CCTV를 거실에 달아놓고는 내 모든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스마트폰에 감시 앱을 설치해서 내가 통화하는 내용까지 모니터링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이제 내가 이 집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어요. 남편이 스마트폰으로 내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으니 증거를 모으는 일도 점점 더 어려워졌죠. 그때부터는 더 신중해져야 했어요. 녹음기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숨겨두었고 휴대폰은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사용했어요. CCTV를 피해서 작은 움직임 하나도 신경 써가며 살았죠. 마치 다시 어릴 적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안에서 날뛰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때도 저는 이렇게 방구석에서 숨죽이며 어둠을 피해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는 과거처럼 그저 숨기만 하는 내가 아니었죠. 저는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증거를 모으기 위해 계속해서 준비해 나갔어요. 남편의 감시와 압박이 더 심해질수록 저는 더 조용하고 치밀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몇 년 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작은 원룸 하나를 구했어요. 모든 준비를 끝내고 드디어 남편을 떠나기로 결심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서둘러 짐을 쌌어요. 마음은 떨리고 손은 차가웠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서 벗어날 때가 온 거였죠.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으니까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을 때 그의 반응은 거의 관계에 가까웠어요. 처음엔 눈앞에 서 있는 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쳐다보더니 금세 화가 폭발했죠. 내가 나를 떠난다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 먹여 살렸는데 이 집에서 나가는 건 내가 아니라 내가 내보내는 거야. 그는 날뛰었고 마치 그의 세상이 무너진 듯 소리쳤어요. 넌 절대 나를 떠날 수 없어. 내가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넌 평생 나와 함께 해야 해. 그의 분노가 폭력으로 이어질까 두려웠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걸 알았죠. 몇십 년을 참아온 내가 지금 이 순간 흔들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하지만 그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해가자 잠시 이 이혼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갈까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식들이 나를 응원해 주었어요. 재훈이와 지연이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줬어요. 처음엔 아버지를 이해하려 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존중해 주었죠. 엄마, 이건 잘하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 참고 사신 것 잘 알아요. 이제 그만 아빠한테서 벗어나세요. 우리도 엄마가 이제라도 행복해지길 바라고 있어요. 아빠는 저희가 돌볼게요. 지연도 그날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엄마는 벌써 아빠를 떠났어야 했어요. 저희를 위해 지금까지 희생하신 것 정말 죄송해요. 더는 늦으면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이 기회예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영희가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어요. 미순아, 넌 이걸 해낼 수 있어. 우리가 내 곁에 있어. 절대 혼자가 아니야. 흔들리지 마. 자식들과 영희의 말에 저는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내 인생에서 물러설 곳은 없다는 걸 알았죠. 이혼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남편의 저항은 끈질겼고
법정에서의 싸움은 예상보다 길고 고단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그저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이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내가 함께한 세월 동안 남편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었고, 변호사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재산 분할 과정에서 법적 조언을 받은 저는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 부동산, 그리고 각종 금융 자산들 모두가 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뤄졌죠. 변호사는 내가 주로 가정과 자녀 양육에 힘쓴 점, 그리고 남편의 폭력적인 행위가 나의 삶에 미친 영향을 법정에서 강조했어요. 법적으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50%를 분할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절차에 따라 남편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받게 되었어요.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해요. 그동안 남편이 쌓아온 사업 자산,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은 부부 공동의 소유로 간주됩니다. 김미순 씨가 그동안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안일을 맡아온 것도 분명한 기여로 인정될 겁니다. 특히 남편의 폭력과 학대가 인정되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참으셨던 고통을 이제는 보상받을 때입니다. 남편은 처음엔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분노했지만 법정에서 내 증거들이 제시되자 결국 그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내가 녹음해둔 폭언, 그리고 그가 나에게 휘두른 폭력의 흔적들, 그것들이 법정에서 모든 것을 입증해 주었죠. 결과적으로 저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변호사 말처럼 내 오랜 고통에 대한 보상이었죠. 남편은 처음엔 불같이 화를 내던 사람이었지만 소송이 진행될수록 그도 지쳤는지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법정에서 내가 승소할 것이라는 걸 눈치챘는지 남편은 나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미순아, 다 내 잘못이었어. 이혼은 하지 말자. 이제부터 잘할게. 정말 미안해.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살면 안 되겠니? 하지만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내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잘못을 빌었지만 그 말에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가 내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할 때도 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죠. 저는 더는 그에게 기대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요. 이혼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자유를 얻었어요.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내가 스스로 자랑스러웠어요. 남편의 눈물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내가, 그리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내가 말이죠.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의 출발선에 섰어요. 오랜 세월을 견뎌내고 마침내 내 발로 나선 첫걸음이었죠. 물론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온 내가 이렇게 다시 내 앞에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이혼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고 그로 인해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이혼 후 저는 서울 외곽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던 서울 중심의 그 화려한 집은 이제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남들은 그곳에서 부유해 보이며 잘 사는 줄 알았겠지만 내겐 고통과 눈물이 가득했던 공간이었죠. 그 기억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멀리, 더 조용하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을 찾기로 했어요. 집을 찾는 과정은 설레는 경험이었어요. 내가 나를 위해 고른 첫 번째 공간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취향, 그의 요구에 맞추느라 그동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고 싶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집을 발견했을 때 그곳이 내 새로운 출발지임을 직감했죠. 처음 그 집에 발을 디딜 때 마치 새로운 세상에 들어서는 기분이었어요. 그 집은 남편이 좋아하던 차가운 도시적 감각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대신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물씬 풍겼죠. 그곳에서 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오롯이 내 취향으로 집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벽에 내가 좋아하는 색을 칠하고 작은 나무 가구를 하나하나 배치하고 창가에는 내가 키우고 싶었던 화분들을 놓았어요. 햇살이 드리워질 때면 그 집은 마치 나만의 작은 낙원이 되었죠. 집을 꾸미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어서 저는 그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예전에는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여유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내게 허락된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공유했죠. 처음엔 내 작은 기록일 뿐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젊은 사람들이 내 사진을 보고 환호하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 이 집 너무 예뻐요. 어디예요? 이런 감각적인 인테리어 정말 매력적이네요. 그 반응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내가 좋아서 꾸민 이 공간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공간을 나 혼자만 즐기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카페로 재탄생시키기로 결심했어요. 아늑한 집이었던 공간을 많은 이들이 와서 차를 마시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바꾼 거예요. 내가 꾸민 이 작은 공간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카페를 오픈하자마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사진 속에서만 보던 그 공간에서 실제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도 나처럼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밝은 표정이 내 공간을 채워줄 때마다 나 또한 그 속에서 커다란 행복을 느꼈죠. 그날 영희가 찾아왔어요. 조용히 카페에 들어와서 나를 바라보더니 어느새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영희의 눈물은 나를 향한 따뜻한 응원이었어요. 미순아, 정말 잘 해냈어. 너의 이런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도 너무 행복해. 내가 이렇게 성공한 자립한 모습을 보니 나까지 울컥하게 만들잖아. 내 친구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영희를 보며 마음이 찡했어요. 영희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지옥 같은 삶 속에서 나를 희생하며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있었기에 나에게 자유를 선택할 용기가 생겼어요. 그녀가 내 옆에서 나를 지켜봐주고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았기에 저는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집에 있었을 거야. 지금의 내 행복은 너 덕이야.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 주고 도움을 주어서 정말 고마워.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나를 안아줬어요. 미순아, 이제는 나한테 고맙다 말하지 마. 너 스스로 해낸 거야. 내가 용기를 냈고 내가 이 모든 걸 이루어낸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내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졌어요. 내 인생의 무게를 버텨오던 내가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감동적이었죠. 그날 이후로 카페는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사람들은 이곳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때론 책을 읽고 때론 조용히 음악을 들었어요.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내 작은 행복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기쁘기만 했어요. 과거의 어두운 시간은 점차 멀어지고 이제 저는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행복이 여러 개 생겼어요. 그동안은 내가 행복을 찾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지금은 달라요. 특히 이 카페를 통해 젊은 친구들과 소통하는 게 내게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엔 그저 내가 좋아하는 공간을 꾸미고 나만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그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내 삶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되었어요. 카페에 오는 젊은 친구들은 나이를 신경 쓰지 않더군요. 그들은 내가 나이 많은 어른이라고 경계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먼저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주고 내게 카페 이야기를 묻거나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사장님, 이 카페 너무 예뻐요.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어떻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꾸미셨어요? 저도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배우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예전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늘 남편의 그늘 아래서 조용히 지내야만 했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기회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고민을 듣고, 그들이 내게 조언을 구하는 걸 보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분이 들어요. 내가 이토록 소통을 좋아하고 또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행복이 찾아왔어요. 카페 인테리어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몇몇 젊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사장님, 저도 카페를 꾸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물어보더군요. 처음엔 조금 당황했어요. 내가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질문을 받을 줄이야. 그런데 내 작은 조언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걸 보면서 그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한 친구가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저도 제 카페를 꾸밀 용기가 생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조언이 아니었다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행복감이 솟아났어요. 누군가 내 조언으로 힘을 얻고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됐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어요.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 기쁨. 나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벅차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카페 인테리어 컨설팅을 시작하게 됐어요. 작은 조언에서 출발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또 하나의 내 일이 되었죠. 하지만 내가 누리는 행복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고 아직도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지 몰라요. 내게는 아직 배울 게 많고 경험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말인데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꼭 전해주고 싶어요. 어느 나이에 있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걸요. 저는 60년을 넘게 참아왔지만 그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내 삶을 찾아냈어요. 그러니 당신도 두려워하지 말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았으면 해요. 제 이야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로 인해 현재의 삶에서 벗어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그렇게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지금도 매일같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저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제 인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김미수님의 긴 인생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셨을 거라 믿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죠. 때론 마치 내리막길을 끝없이 내려가는 것 같은 순간도 있고 그 끝이 어디인지조차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미수님께서는 그 긴 시간 동안의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결국 자신을 찾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조차도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과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김미수님의 이야기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나이에 있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늦은 나이는 없다는 그 메시지처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순간이 올 겁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때로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두렵더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자신만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수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불씨가 되어 그 불씨가 더 큰 용기로 타오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